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하고 팩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이 빨라지다 보니 연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예, 입이 꼬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그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언론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든 나중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 말고요.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고발 사주부터 그렇고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최상병 사건은 경로에서 만약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랄지 이런 곳이 움직였다면 네. 뭐 그거는 거의 빼박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사법 처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간에.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지금 정황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용산에서 전화했던 거잖아요. 경북청인가에다가. 예. 그 진짜 개입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수사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개입을 왜 했을까? 충성심인가? 예를 들면 자발적인. 그러니까 손준성도 예를 들면 충성심인가? 자발적인. 아니 그들이 뭐하러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유죄가 가능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까? 아니 그 사람들이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면 예. 유죄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볼 때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그 배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발하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고발했겠습니까? 검찰을 위해서. 그럼 검찰의 수장이 누구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수근 상병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대통령실은 뭐 한 겁니까? 끊임없이 범죄를 갖다가 숨긴 거잖아요. 아니면 그때 그런 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초기에 사건 초기에 네. 아 이런 일 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해진 이야기는 이런 일 가지고 투스타 사단장을 경질을 하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어떤 아직까지는 루머,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사건 초기에. 만약에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움직이고 그랬다면 이런 일 가지고가 사실은 해병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순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군대에 있는 정말 우리 장병,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상관의 지시의 잘못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면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요.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추고 또한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면 나중에라도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은 어느 한 권력자나 정치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시스템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기자회견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연동형인지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선거제에 관해서는 미확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최대 목표치가 민주당은 151석이다. 과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51석.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 너무 편안한 숫자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 뭐 이해찬 전 대표가 200석, 180석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들 교만하고 오만한 거 아니야? 벌써 선거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겸손한 수치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여야 각 당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그래요? 그냥 150석이니 160석이니 아니면 100석이니 막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냥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맞지. 이 151석 하면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고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데
지난번에는 거의 180석 가까이 얻었는데 이번에 겨우 150석 얻으려고 그래?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기대치를 낮춰가지고 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 못 얻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또 비판을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151석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민심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께서는 하시는 게 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김종욱 행정관님.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51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선거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운영 평가율만 따지면 3대6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압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도권이 절반 이상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예. 유리한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계속 주장하는 건 정당 지지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소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민주당은 좋은 상황은 국정 어떤 지표, 지지율 이런 지표가 있고 나쁜 상황은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이 중간쯤에 어떤 자기의 의석수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아직까지 딱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설이 지나고 나야 아마 그런 그 변동 자체가 눈에 띄게 예를 들면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보수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151석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대표는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 과반 이상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당 듭니다. 지지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갤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권 견제론이 높으냐 높죠. 아니면은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게 높으냐라고 보면 그 총선 결과 역대 총선 결과와 이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유지론 그럼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 격차가 차이가 나요. 그 질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예. 이게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과거에 그 지난번 선거에 압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나 이근영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네, 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정당 지지를 많이 따라가더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제 반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심판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추가 변동할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지만 그렇지. 지난주에 발표된 서울경제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아요. 맞아요. 예. 당시에 뭐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 35, 네. 못하고 있어요 59예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긍부정평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 심판론이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다. 높고. 그럼 이거 선거 구도를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 누구를 얼굴로 세울 것이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여론의 흐름을 좀 보고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약간 좀 뒤로 빠지고 정말 중도층을 확실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그리고 국민적인 인지도와 호감도가 좀 높은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그분 위주로 선거 체제를 좀 치르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거나 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럼요. 맞아요. 좋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것들 다 이렇게 플랜카드 현수막에 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쪽은 누가 뒤로 빠지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누가 같아요. 잘 빠지느냐 뒤로 적절한 시점에. 예를 들면은 지금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국정 성과와 내 얼굴로 이번 총선 치를 거야. 내 책임하에서 공천도 하고 책임질 거야 이랬는데 맞아. 확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한동훈 딱 내세워가지고 한동훈이 계속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고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보면은 12번인가 13번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 대립각을 세우려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자꾸 바지가랑이 붙잡는 측과 예. 자꾸 뒤로 이제 빠지려고 하는 그렇지. 쪽 예. 어디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선택할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